정부 주거대책 발표에 이재민들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나. 어제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포항지진 이재민에 대한 정부의 임대주택 지원과 관련해 안전진단 결과 임대주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들의 불안과 불만 등을 전하는 기사입니다. 국민이 불가항력의 재난을 당했을 때 국가가 감당 가능한 모든 자원을 지원하는 건 의무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언론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도체육관에서 무려 7개월을 최소한의 사적 공간도 없이 생활했었죠. 이번엔 7일이 되기 전 단열재를 깔고 방역하고 온풍기와 실내용 텐트가 설치됐습니다. 이 기사를 전한 중앙일보, 세월호 침몰 겨우 2주 후 사설에서 세월호 침몰이 비통하다고 서민 경제까지 좌초시킬 수 없지 않겠냐며 슬픔에서 빨리 벗어나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후 다른 사설을 통해서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광화문 단식과 집회에 대해 왜 우리는 갈등을 길거리에서 풀어야 하냐고 물었었죠. 보수 매체와 종편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과 농성과 특별법과 특조위를 어떻게 다뤘는지 이 기사를 쓰신 기자분은 꼼꼼히 검색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과거 보수 매체가 세월호 문제를 과연 어떻게 대했는지 그것도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다른 거 하기 전에 제가 어제가 아니죠. 며칠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아주 작지만 재밌는 제보를 하나 받아가지고 네. 그것부터 제가 단독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아서 브리핑에서 얘기할 정도인데 산업은행 한티 지점에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 출신의 모 씨가 근무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요. 2010년, 2011년 네. 그 기간에. 근데 그 기간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적하는 테니스장으로 가서 그분의 테니스 상대를 해주었다. 예. 은행 직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테니스 매주 수요일마다 게임을 치르는 게 아무 근거가 없어서 다들 이거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대통령이니까 시시했었는데 생각해 보시면 그때가 그리고 나서 2011년 하반기에는 도곡동 지점으로 그분이 옮겼고 계속 상대를 했다고. 근데 당시 산업은행장이 누구냐? 실세라고 하던 강만수 씨입니다. 네,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뇌물죄로 4년형을 네. 선고받고 아마도 이제 그 전화해가지고 산업은행 장한테 그 테니스 선수 좀 보내. 그럼 근무를 빼서 테니스 상대하게 한 게 아니겠는가. 이게 뭐 사대강이나 자원외교에 비하면 아주 작은 사건이긴 한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엿볼 수 있는 사건이라 제가 간단하게 제보를 소개합니다. 네. 예, 그 제보가 사실이라면 매주 수요일마다 비었다라는 것도 눈에 띄는데요. 귀에 들어오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매주 수요일 일정이 없었다라고 하던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은 다들 사사로운 업무라고 할 수도 없죠. 예, 네. 그렇네요. 아마 개인적으로 휴일 날 하는 건 상관없죠. 근데 수요일 날 이렇게 테니스 상대를 산업은행에 근무하던 처음에 한티 지점에 근무하던 그리고 도곡 지점으로 가신 분과 상대하였다라고 기간도 특정해서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이 정도 내용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그리고 그 선수가 누군지도 알려주셨는데 한참 뒤지만 꼭 얘기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자세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메모에 가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자료가 보도됐는데요. 어제 SBS가 보도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보고서에는 참사 이틀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술이 이뤄졌다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건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실종자가 270명이 넘었습니다.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특검이 이렇게 본 근거는 김영재 원장의 카드 사용 내역과 부인인 박채은 씨의 휴대전화 남은 위치 정보였습니다.
김 원장은 4월 18일 청와대 인근 커피 전문점에서 자신의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고요. 또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서 청와대로 이동했다라고 특검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SBS가 간만에 관련해서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죠. 예. 네, 이건 사실 시사인도 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날짜가 특정됐고 네. 구체적으로 특정한 이유도 등장한 거죠, 처음으로. 근데 이제 저는 이것도 추정치라고 보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사유로 사고 후 이틀 만에 성형 시술을 한 것으로 당시 특검은 파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근거로 뭐 카드 내역도 남아 있고 당시 김 원장이 청와대 관계자 만나서 청와대 안으로 들어갔고 그 이틀 뒤에는 부인이 청와대 방문을 했고 등등. 그렇게 시술을 한 다음에 사후관리차 부부가 왔다. 이런 정황으로 봐. 그리고 나서 그 시술의 흔적이 그 이후부터 나타났으니 그때 되지 않았겠나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적어도 18일이지 딱 18일로 특정할 수는 없다. 더 빠를 수도 있다. 사고 당일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그 4월 16일 날 이제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은 그 올림머리 하는 자매들이 별일 없으면 항상 자동으로 오는데 무슨 외부 일정이 있다든가 혹은 시술이 있을 때만 오지 말라고 사전 통보했다고 하거든요. 네, 전날 받았다라는 거죠. 정성주 정매주 자매입니다. 네, 근데 그 자매가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고 당일 하루 전날 16일은 오지 말라고 연락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뭔가 있었던 거예요. 외부 일정이 있거나 시술을 했거나. 그런데 그날 특별히 다른 외부 일정이 있냐 보면 기록이 없거든요. 그 기간 동안 한 9일 동안 일정이 세월호 관련해서 이제 갔던 일정 2번 빼고는 2번인가 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전체. 9일 동안 4건입니다. 9일 동안 4건인데 그중에 2건은 세월호 일정이잖아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해서 생긴 일정이지. 그러니까 9일간 2개거든요. 9일간 2개. 하루에 하나도 아니에요. 일정 전체가 거의 비어 있는 거예요, 거기. 그 기간 동안은. 그 기간이라 하면 세월호 사고 당일부터 9일간. 근데 하루 전날 오지 말라고 통보하였다. 그리고 최소한 이틀 후에는 시술의 정황으로 보이는 일이 있었다. 저는 세월호 당일도 과연 청와대 내에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이 여전히 강력히 듭니다. 네, 또 특수활동기 관련돼서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 관련된 비용 문제도 아직까지 또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다 연결해서 만약에 세월호 당일 혹은 그 다음날 시술을 했고 그것 때문에 세월호 대처가 늦어졌고 그리고 그 돈은 특활비로 썼다. 이러면 완전 완성되는 거죠. 완성. 스토리가. 자, 그렇습니다. 이 뉴스는 앞으로도 계속 나와야 될 뉴스고, 단순히 시술을 했네. 뭐 대통령 시술할 수도 있죠. 근데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국가적 재난에 어떻게 대처하지 못했는가. 이 얘기는 저는 반드시 다 밝혀서 오래 걸려도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JTBC가 관련된 정황들을 또 보도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당시 전현직 국정원장끼리 인수인계하듯이 상납 사실을 확인한 정황이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인데요.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이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잘 가고 있습니까? 여전히라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대해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병호 전 원장은 그렇다라면서 특활비가 잘 전달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국정원장들이 영장실질심사 혹은 검찰 수사에서 일정 정도 거짓말했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대통령 요청을 받고서 그래서 알게 됐고 줬다 이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국정원들끼리 다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인수인계한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거라서요.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해서 또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어제 관련된 내용들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원혜영 의원의 반박이 나오자 그 부분은 내 기억에 사고일 수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는 국회 오랜 관행이다라는 건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쿠라 논쟁으로 번지는 건 잘못됐다라는 식의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의외로 홍 대표의 발목을 크게 잡을 수도 있겠다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몇 번 해명이 변했는데 이제 가장 최신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월급에서 일정 정도 빼서 정치적 성격의 돈을 써왔다. 뭐 예를 들면 뭐 누구 만나는데 여야 인사들 만나는데 썼다든가 뭐 그런 의미겠죠. 써왔는데 이제 판공비가 운영위원장이 되고 판공비가 나오면서 그 월급들이 그만큼 세이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집에다 줬다. 이게 최신의 해명이에요. 가장.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엔 불완전한 게 그러면 첫 달만 그랬어야죠. 계속해서 월급에서 쓰려고 빼둔 돈이 있었는데 그 목적으로 판공비 다음 달도 나오네? 그래서 또 주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해명도 첫 달만 그랬어야 하고 나머지 살들은 판공비가 계속 나오니까 월급에 따로 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 그것도 이 해명도 불완전해요. 저는 이 해명이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크게 발목을 잡을 수 있겠다. 지금 4천만 원 정도 매달 나오는데 여기저기 줬다는 거를 합쳐도 1,000만 원 이상 비거든요. 네. 원혜영 의원뿐만이 아니라요. 석가본 당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 바가 없다라는 건데요. 10원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거짓을 덮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해명이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될 것 같긴 한데 현재까지는 불완전해서 홍 대표 감옥을 의외로 이게 처음 불거진 게 지난번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선 후보 토론 때 김진태 의원이 갑자기 그거 운영비 그때는 판공비라고 했죠. 운영비 빼서 집에 준 거 아니냐. 뭘 알고 있었는지 그런 지적을 하면서 그때 나온 해명이 이제 점점 계속 발목을 밟고 있는. 예, 성완종 리스트 때 당시에 한나라당 경선 때 돈 받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김진태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그러니까요. 거죠. 혹시 성완종 때 돈 받아가지고 이 대선 예, 2016년 출마하면서 한나라당 경선. 대선 경선 출마하면서 기타금 낸 거 아니냐. 돈 어떻게 마련했냐 기타금을 어떻게 마련했냐고 얘기하다가 혹시 그때 이 특활비 그때 판공비라고 불렀죠. 특활비 일부 빼가지고 그거 모아서 낸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오다가 그때 해명이 한 번 등장했는데 그때는 이제 불현듯 당해서 그 해명이 부실했었어요. 그러다가 몇 번에 걸쳐 업그레이드 했는데 지금 특활비 이 사태로 인해서 다시 이게 불거진 거죠. 예. 이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자, 다음 뉴스는요. 오늘은 네. 순서가 두 게스트가 연휴 2부에 준비되어 있어서 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08년 BBK 정호영 특검이 다스의 120억 비자금을 찾고도 덮었다라는 의혹은 계속해서 저희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라고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이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보관 중인 특검 수사 기록도 들여다보지 않은 채 시간이 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소위 다스 비자금 공소시효가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검찰 안에서도 신속한 수사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공소시효가 내년 2월 21일 날 끝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대략 3개월 남은 거죠. 예. 대략이 아니라 딱 3개월 남았네요. 예.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이내에 기소 여부가 결정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예. 네, 공소시효 관련된 내용은 하나 더 있습니다. 국정원이 최근에 검찰에 수사 의뢰한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이 있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건 지난 대선 때 일인데 이거는 5년이니까요. 예. 여기 이제 김태호 대외전략기획비서관, 김성환 안보수석, 그리고 김무성 의원도 저는 대상이라고 보는데 이게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렇고요. 예. 자, 뭐 제목 두세 개 그냥 제목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아침 이동관 전 홍보수석의 인터뷰가 중앙일보에 실렸는데요. 눈에 띄는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요. 자신들 적폐가 산처럼 쌓였는데 누가 누구를 청산하냐라는 강한 반발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문재인 6개월 동안 이미 적폐 산처럼 쌓였다. 예, 그럼 뭐. 예, 물론 자신들의 적폐라고 했고 문재인이라는 표현은 없는데요. 예.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자신들이라는 건 그런 거겠죠. 그럼 뭐 5년 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적폐는 뭐 히말라야 산맥을 이루고 있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적폐가 산 하나면 여기는 히말라야 산맥 정도로 있을 것이다. 재밌는 말을 많이 했네요. 환부를 매수로 도려내시듯이 해야지 최소한으로.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 환부면 어쩌라고 이런 말을 합니까? 어쨌든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했고. 그리고 보니까, 이런 수도 있네요. 통합 관련 이야기. 네, 국민의당이 어제 의원총회 열었는데요.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 놓고 끝장 토론 벌였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결론이 나진 않았는데 안철수 대표는 여기서 통합 추진 공식 선언했지만 호남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목요일 날 박지원 대표가 그때 참석했던 대표가 직접 나오실 테니까 얘기를 자세히 듣겠는데, 안철수 대표 그런 얘기 했다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을 해서 2등을 하면 자유한국당이 사그라들 거고,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도 있을 것이고, 그럼 다음 총선에서 1등을 할 수 있다. 이런 원대한 포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지방선거 실패하고 자유한국당에 사그라들면 거기서 또 떨어져 나온 분들하고 합쳐서 몸집을 불리려고 하는 그런 구사인 것 같다고. 예. 실제 그런 구사인 것 같아. 한 말을 보니까. 그 외에 미국 뉴스도 있고 유럽 뉴스도 있는데. 네, 하나만 전해드릴까요? 네. 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AT&T와 그리고 타임워너의 합병을 막아서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CNN 방송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적대감이 깔려 있다라는 미국 언론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뉴스라서 짧게 말씀드리면, AT&T, 우리 뭐 SK 같은. 예, 거대 통신기업입니다. 네, 통신기업인데, 네. 여기서 이제, 타임워너, 예, 여기 뭐 CNN, 뭐 HBO, 워너브러스 영화사 네, 이런 거 잔뜩. 거대 미디어 그룹이죠. 네. 네. 타임지도 여기서 나오고. 근데 이걸 인수하려고 그랬더니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이런 경우가 사례가 없는데. 네, 법무부가 갑자기 제동을 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AT&T하고 타임워너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이거 이제 CNN이 미워서 그런 거 아니냐.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CNN 뭐 다른 언론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CNN이 유독 강력하게 규탄 비판했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CNN을 유독 찍어서 가짜뉴스라고 그렇죠. 많이 했는데 법무부가 할 말이 없는 게 이 인수가 성사되려면 CNN만 팔면 된다고. 예, 그러한 사실들이 있어서요.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뭐가 의심스럽습니까? 그거지. 인수합병 하는데 AT&T한테 우리가 반독점법 제소 안 할 테니까 그 중에서 CNN 하나만 팔라고 그랬거든요. 예, 다른 분야 업체끼리 할 때는 수직적 합병이어서요. 거의 제동 거는 경우가 없는데요. 아주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CNN만 팔라고 했다는 자체가 CNN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여기 담긴 것이라고. 이게 밝혀지면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에는 끝장날 수도 있다. 재밌는 뉴스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해서 청와대 국정원 새누리당 경찰 간에 숨은 커넥션이 있었다 하는 걸 최초로 단독 보도한 한겨레 21 김한 기자 수에 모시고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 토론회 네. 전후해서 네. 굉장히 바쁘게 돌아갔죠. 그렇죠. 예. 마지막 토론회 5일 전이었던가요? 네. 4, 5일 전에 소위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소위 누굽니까? 김하영 직원. 예. 김하영 직원이 오피스텔에서 네. 작업하고 있는 걸 잡아서 네. 처음으로 이제 밝혀졌는데 이걸 경찰이 수사를 했죠. 그렇죠. 수사를 했는데 대선 마지막 토론회 날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얘기를 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대선에 대해서. 12월 11일은 민주통합당이 국가정보원 직원이 불법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신고를 받고 강남의 역삼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급습한 날입니다. 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들과 경찰도 같이 갔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16일은 18대 대통령 선거의 3차 토론회, 마지막 토론회였죠. 네. 마지막 토론회가 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11일부터 13일까지 그 오피스텔 앞에서 대치 상황이었고 네. 그 여직원이 이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었죠. 네. 그리고 그래서 감금이라고 했죠. 네, 감금 사건이라고 감금. 이제 새누리당은 불렀죠. 본인이 안에서 문을 잠그고 네. 안 나오는데 감금이라고. 그리고 네. 나와서 이제 13일 날 나와서 경찰이 여러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두 개의 이제 자료를 제 기억에 그때 당시에 냈었고요. 그리고 18일 날, 16일 날 마지막 토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건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고 그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1시간 있다 경찰이 그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당시 토론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국정원 여직을 이렇게 감금하고 네.
그런 식으로 부모도 못 만나게 하고 그렇죠. 인권을 침해하고 무죄를 기정사실화하고 이제 예. 발언을 했죠. 그리고 이제 뭐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올 경우에 책임져야 된다는 네. 식의 박근혜 당시 후보가 굉장히 자신 있게 그렇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 사건은 국정원 직원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건이라고 네. 몰아갔고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경찰에 발표했죠. 아무것도 네. 없다.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좀 여러 출입 기자들이 놀랐었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사건을 접수한 지 한 3, 4일 만에 경찰이 그것에 대한 중간 수사를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그러니까요. 토론회가 끝나고 1시간 밤 11시 정도였는데요. 그리고 그때 경찰이 11시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바로 11분 뒤에 국정원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뭔가의 공조가 있었다. 이런 이제 그때 얘기 그렇게 얘기 많았죠. 네, 의심들은 많았는데 저희가 한겨레 21이 처음으로 이 당 청 그리고 국정원과 경찰의 사각통화 커넥션의 통화 내역을 입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나온 거예요. 네. 우리 잘했다고. 그때 이제 심증으로만 가지고 있던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 누가 밤 11시에 사건을 접수하고 이런 복잡한 사건을 3, 4일 만에 혐의가 없다. 발견된 게 없다고 중간 발표를 그것도 11시에 네. 하고 11분 있다가 국정원 그걸로 또 어떻게 알고 경찰 그런 그렇죠. 발표를 할지. 그때 당시 민주당 막 비난하고 그랬었죠. 네.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11일부터 16일까지 국정원과 경찰 그리고 그 새누리당과 청와대 핵심 인사들 10명이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은 내역을 입수를 했는데요. 핵심 인물 10명은 휴대전화 번호 14개를 사용해서 524개의 번호 총 3,295번의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본인들이 이게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진짜.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3,000번이 넘는 통화를 자기들 다 분석했다. 네. 분석했다고 그래서 자랑하는 저희 거고요. 이번 한겨레 21을 보시면 이것을 이제 연결망 분석으로 시각화해 놓은 자료를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좀 좋으세요 한번. 네, 그럼 네. 실제 누가 어떻게 통화를 했는지가 자세하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니까 쉽게 파악이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번 저희 분석에서 처음으로 이때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드러났는데요. 당시 청와대 하금열 비서실장, 이달곤 정무수석 그리고 이하묵의 청와대 비서실장 선임행정관 등이 국정원, 경찰 등과 집중적으로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이 관계망에 따른 그림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추정이 예를 들어 원세훈 국정원장이 등장한 건 당연한 것 같고 그죠? 국정원 3차장, 국정원 심리전단장, 국정원 2차장 이런 사람들이 이 그림에 등장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데 국정원 국인정보국장까지도. 근데 여기 권선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여기 등장하네요. 예.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 수사부장 서울경찰 수사과장 수사계장 네. 줄줄이 다 등장하는 것도 네. 다 등장하는 것도 자연스러운데 여기서 또 처음 보는 분은 윤상현 네. 박근혜 당시 전 박근혜 수행단장이었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누나라고 부른다고 하는 윤상현 당시 수행단장과 권선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이 그림에 등장하는 그래서 그 통화 내역을 분석을 처음입니다. 해보면 서로 매칭을 해서 통화를 하는 양상을 그러네요.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하금열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원동 국익정보국장과 통화를 하면 국익정보국장이죠. 박원동은 이후에 민병주 심리단장과 집중적으로 통화를 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정현 공보단장은 차문희 2차장과 집중적으로 통화를 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카운터 파트너가 따로 있는 따로 거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차문희 2차장은 이정현 공보단장 등과 통화를 한 이후에 이정현 공무당대도 예. 등장하네요. 예. 원세훈 원장이랑 또 집중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망들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의 누군가가 국정원의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면 이 국정원의 누군가가 뭐 공교롭게도 계속 그 내용을 자기 상관이나 혹은 심리전단에게 이 내용을 그 전파하는 이런 형태의 그림들을 볼 수 있고요. 당시 이제 권영세 의원이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었는데 권상황실장은 뭐 그 통화 기록으로만 보면 종횡무진 활약을 하시는데요. 뭐 김용판과도 직접 통화하고 김용판과 통화한 이후에 뭐가 석연치 않았는지 박원동에게 또 전화를 합니다. 김용판은 당시 서울경찰청 청장입니다. 그렇죠. 예, 청장, 예. 경찰청장과 통화를 하고 박원동 이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랑 통화를 하는데요. 바빴네요. 네. 권상황 실장은 당일, 그러니까 16일 오후에 이미 무죄 판결이 날 것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제 출입기자들에게 했었었는데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뭐 이런 이 부분들이.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 뭐예요, 이름? 시각화 프로그램 개피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입수한 게 이렇게 이름이 있는 문건이 아니라 전화번호만 쫙 있는 이렇게 두꺼운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본 적이 있는데 네. 그거 파악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관계가. 그거를 저희가 약 3주간의 그 데이터 복원, 백원 그리고 이제 작업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 완성을 프로그램에 했습니다. 집어넣었더니 그림이 나왔다. 네, 그렇죠. 한 3주 걸렸습니다. 네. 이게 전문용어로 노가다. 막노동의 결과물이네요. 정말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놨더니. 하여튼 엄청나게 서로 통화 많이 했다. 자기들끼리. 예. 뭐 6일 동안 6차례 통화를 아침 저녁으로 전혀 통화를 해야 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통화를 한 적 있고 뭐 하루에 5-6차례씩 집중적으로 통화를 한 적도 있고 뭐 그런데요. 근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정무가 경찰청장한테 전하는 건 잘 쓸 수 있는데 정무가 국정원에 전하는 건 그렇죠. 말이 안 굉장히 되거든요. 이상하죠. 거기도 근데- 민정 관할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네. 서로 연락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 통화를 합니다. 예. 열심히 많이 통화했네요. 그래서 이달곤 정무수석이 국정원 차문위 2차장과 엿새 동안 6차례 통화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재밌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 밤 10시 14분, 10시 23분 통화를 하고요. 12월 14일에도 9시 26분, 10시 4분에 2차례 통화를 하는데 모두 이달곤 정무수석이 전화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최소한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것이거나 수사 지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면 최소한 이 당시의 수사의 주도권은 경찰이 아니라 국정원이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상황이에요. 이 네. 그림 도표 따겠다면 화살표가 누구한테서 누구한테로 가느냐 이것도 나오는군요. 열심히 잘하셨고요. 예. 네, 한겨레 11 보시면 그 그림을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그림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실 필요 없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혹시 구독할까봐. 정기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재밌습니다. 시각화해 놓으니까 한눈에 들어오네요. 네. 분석을 많이 하셨네. 진짜. 저희가 이제 시간과 장소 분석도 했는데요. 기지국 분석도 따로 했네. 네, 기지국 분석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도 위에 그려놓으니까 재밌네 이거. 네. 아, 장소가 나오는데요. 예. 반경 500m면 한 100개 정도의 이동통신 기지국이 있는데요. 네. 이 가운데 여의도의 정우빌딩이라는 곳에서 이 사람들이 모두 등장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이 정우빌딩은 새누리당 대선 캠프 당사에서 한 140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140m 반경에도 한 100여 개 이상의 당연히 이제 통신국이 있을 텐데 유독 다 정우빌딩으로 잡힌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일종의 당시 여러 가지 상상이 일어나시죠. 캠프.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드러난 캠프가 아니라 네. 은밀한 캠프였을 수 있네요. 왜냐하면 여기에 국정원 차장, 이정현 당시 공보단장, 권영세 당시 종합상황실장, 국정원 대변인, 국정원 심리전단, 국정원장, 서울지방경찰청 청장 김용판 청장. 네.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과 경찰청장과 새누리당 의원과 캠프의 인사들이 다 모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통신기록 수사 전문가인 현직 경찰에게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일단 정보가 부족하다. 왜냐면 이 앞뒤로 통화를 어디다 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일단 동선을 다 짜려면. 모였잖아, 자기들끼리. 그렇죠. 근데 이 정도 기록이면 의지가 있으면 바로 수사를 해볼 수 있는 단계라고 자기는 본다. 이건 안가 같은 곳이 있었거나. 네. 예, 아니면 비밀 캠프가 예. 있었구나. 비선 캠프, 비밀 캠프. 비밀 캠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찰청장과 국정원의 고위 간부와 새누리당과 캠프의 인사들이 한꺼번에 모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 국정원 측에서는 거기에 국회 관련된 무슨 회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정원 아지트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국정원 인사들이 더 많네요. 국정원이 당시에 뭐 국회 정보위원회가 거기서 열렸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요. 국정원이 대선 기간에 여의도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도 사실 비정상적인 상황이긴 하죠. 그림을 그리는 게 재밌네요. 그 외에 또 특별한 장소 있나요? 또 한 가지 장소가 드러나는데요. 종로구 창성동 청와대 부속청사 주변입니다. 여기서는 대통령 비서실과 경찰, 국정원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통화 기록이 잡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12월 10일 아침 청와대 부속청사 기지국에서 하금열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 전화를 건 이후에 원세영 국정원장, 하경준 국정원 대변인, 김용판 경찰청장에게 같은 기지국에서 전화를 잇따라 겁니다. 그리고 김용판 청장도 여기서 이제 발신이 잡힌 적이 있는데 청와대 부속청사는 그렇다고 치고요. 이 지도에 나와 있는 대양건설에서는 왜 김용판, 원세훈, 하금열 이런 분들 국정원장과 경찰청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이 왜 여기
대양건설에서 건물에서. 네. 이건 왜 대양건설 무슨 관계가 있나요? 김영판 총장은 자기가 거기다 왜 잡혔는지는 모르겠다. 근데 뭐 자기 집에서 전화를 걸면 거기서 거짓말! 잡히기도 한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네. 자기 집에서 전화를 걸면 대양건설에서 그 근처 어디에 사시나 봐요. 그래서 자기 어디로 구체적으로 잡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뭐 기지국 발신까지 그럼 자기가 원세훈 원장도 거기 근처에 삽니까? 모르겠습니다. 김영판 청장 그리고 하금열 비서실장도 거기 살고 다 거기 기자가 살아요? 수사권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수사 필요한. 아,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이걸 지도에 표시하고 관계망을 그리고 통화 시간을 표시하고 통화가 누구에서 누구한테 갔나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대략 네. 전체 구도가 이해가네요. 네, 그러니까 이 누가 당시에 지시했고, 예. 그 청와대 개입은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 없는데요. 대통령 비서실장은 위로 보고하실 분이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분에게 보고하기 위한 거 아니면 사실 문제를 알아볼 필요도 없는 분인데 이분이 직접 통화를 하고 국정원과 이분의 수행을 하는 비서실장의 비서 선임 행정관이 또 국정원과 집중적으로 통화를 하고 뭐 이런 대목들 좀 주목해서 보면 이 프로그램 검찰에 없나요? 검찰이나 있겠죠. 그리고 더 잘 아시지만 그 최동욱 검찰총장 당시에 이 통화 기록을 이미 검찰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동욱 총장 당시에 최동욱 총장은 이제 후에 퇴임하고 나서 이걸 제출하기로 된 걸로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제출이 안 됐다. 네, 근데 실제 최동욱 총장이 법원에 제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제출이 만약에 안 됐던 부분이라면 공소 사실 관련된 사실관계 확립에 좀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취지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심야의 발표 과정을 재수사할 수 있습니까? 공소시효가 남았나요? 공소시효 조금 남았네, 조금. 네, 국정원법 한 달. 관련된 네. 그 상황으로 이미 김용판 청장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당당한데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적용했던 혐의가 아니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지금 다시 좀 들여다본다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게 정말로 뻔뻔하고 엄청난 범죄인 것이 당시 국정원이 사실 무근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시 야당이 국정원 직원을 감금하고 이런 아무 죄도 없는데 그랬다고 비난하고 뭐 고소고발하고 선거 며칠 전에요. 네. 경찰도 아무 내용이 없다고 네. 나중에 이제 거짓말이 밝혀졌지만 혐의가 없다고 발표하고 국정원이 발표하고 청와대하고 짜고 네. 경찰 국정원 청와대 당시 여당 새누리당이 다 짜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거대한 국가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기억하시겠지만 이 수사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당시 윤석열 검사와 네. 최동욱 청장을 혼외자 보도로 청장을 찍어내고 그다음에 윤석열 검사를 그때 이제 한직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검찰도 다 망가뜨린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거대한 범죄면 게다가 이거 얼마나 뻔뻔합니까? 지금 국정원이 나중에 밝혀진 걸 보면 이 댓글 사건이 밝혀지면 조직의 존폐가 그렇죠. 최근에 위태로울 사건이라고 네. 하는 걸 뻔히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죄 없는데 상대방한테 씌운 거 아닙니까? 아무 죄 없는데 우리한테 왜 이러냐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중간 발표를 통해서 그 개뻔뻔이네, 개뻔뻔. 네. 그 선거 판세 자체가 뭐 골든크로스가 지났다 이런 분석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뭐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경찰도 움직이고 국정원도 플레이를 하고 그 과정에서 모든 상황을 거짓말로 일관을 했죠. 전부 다.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한테 뒤집어 씌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선거 영향을 주려고 모두가 한 몸으로 움직인 거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밝혔는지는 한겨레 22 말고 이 방송을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 말했으니까. 그림은 자세하게 이쁘게 뽑으셨네요. 네. 그래픽으로. 네. 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통화했는지. 그리고 그 시간대별 통화도 있는데요. 그러네요. 네, 시간대별 통화도 굉장히 재밌는데 뭘 이렇게 자세히 그래프도 많고. 예. 이게 한 4번 정도 폭발적인 통화 시점이 있는데 처음에는 수서경찰서 도곡지구도가 현장 출동한 그 무렵 이때 청와대, 당, 경찰, 국정원이 통화가 폭주합니다. 150여 차례. 네. 그리고 데스크탑에서 이미징 작업이 완료된 시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를 1차 복원을 한 거죠. 그 시간에 또 통화가 한번 폭주합니다. 140여 차례. 네. 그리고 메모장 파일이 발견이 된 게 이제 14일 밤 9시 반 무렵인데요. 역시 140여 차례. 이때도 한번 통화가 폭주하고요. 그다음 디지털 분석 작업이 완료되고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확정 지은 밤 9시에서 11시 사이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굉장히 통화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요 시기 경찰이 주요한 걸 하는 시기마다 폭발적으로 통화를 한다는 거죠. 기사가 논문과 도표도 많고 예. 너무 자랑스러웠던 거죠. 굉장히 고품질. 고품질 저널리즘. 이렇게 열심히 하여서 도표로 다 그려져 있어요. 예, 언제 몇 시에 몇 통화를 했는지
텍스트 별로 없고요. 그림이 잔뜩 있습니다. 네. 기사가 아주 보기 좋네요. 국내 언론에서 보기 드문 시도. 그러니까 네. 텍스트 별로 없이 그림으로 거의 기사가 이루어져 있다. 저희 팀에 과학자가 있습니다. 과학자가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이 기사 내용도 재밌고요. 재밌는 걸 떠나서 넘어서서 네, 경찰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사건. 굉장히 의미 있는 수사를 촉구할 수밖에 없는 보다 보면 이 너무 이상해요. 예, 정부 빌딩에서 왜 이 사람들 국정원과 새누리당과 경찰청장이 왜 모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대한건설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옥에 국정원장과 또 경찰청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이 왜 모이냐 이겁니다. 그렇게 통화를 한 것도 드러났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21의 김한 기자였습니다. 경찰 개혁위가 이거 발음이 셌습니다, 다시.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뭘까요? 국가수사본부. 경찰 출신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여기는 생소한 단어입니다. 국가수사본부. 네. 예,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장. 발음이 자꾸 시옷이 연결돼가지고. 이게 뭡니까? 수사본부가? 가장 쉽게 설명드리자면 한국판 경찰 FBI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고요. FBI요? 잠깐만요. 네. FBI라는 거는 이제 미국은 주정부가 따로 네. 있어서 각 예. 주별로 이제 경찰 시스템이 조금씩 다른데 그게 아니라 네. 전국에 걸친 연방 범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큰 범죄들. 그렇죠. 예, 그 범죄를 범죄만 다루죠. 예. 예. 그런 이렇게 납치를 했다든가 유괴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마약이라든가 그런 전국을 상대하는 범죄는 주 경찰이 관할하지 않고 이제 FBI라고 하는 곳에서 중앙에서 관할하잖아요. 네. 거칠게 말하자면 정리하자면 예,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에 관한 한 여기서 다 한다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FBI하고는 많이 다르죠. FBI는 법에 정한 200여 가지 범죄 사건에만 관여할 수 있고요. 예. 일반적인 범죄 사건 수사는 미국은 주경찰, 시경찰, 또 카운티, 군경찰이 따로 다 알아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 위의 모델은 예.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수사를 국가수사본부가 관장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제가 잘 이해했나? 그러니까 경찰청장이나 기존의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 등은 행정경찰, 그러니까 지휘만 하는 경찰이지 수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아하. 조금 전에 지난 2012년 연말에 있었던 국정원 개입 사건에 대한 그 경찰의 잘못된 발표 관련한 인터뷰 하셨잖아요. 예. 그 당시에 김용판이라는 사람이 서울경찰청장이었고요. 예. 이 사람이 개입을 해서 거의 그 수서경찰서와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를 왜곡시켰다는 의혹을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막는 원천적인 방법이 뭐냐? 그러한 수사를 잘 모르는 행정지휘관들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아하. 그러면 수사경찰만 따로 두어서 수사경찰의 가장 높은 우두머리는 수사만을 하는 수사 전문가가 개방형으로 임명이 되고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의 지휘 행정경찰들은 수사에는 전혀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것이 가장 핵심 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수사를 독립시켜서 경찰이 많은 일을 합니다만 네. 그중에서 수사의 부분을 완전히 독립시켜서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걸 뒀다. 그게 예, 그렇습니다. FBI하고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비슷한 점은 이제 전국을 한 곳에서 통화를 한다는 거고 수사를. 그렇죠. 네. 차이점이 있다면 FBI는 연방 범죄를 따로 규정해 뒀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수사는 다 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군요. 그러면 예. 권한은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의 직위는 동등한가요? 네, 지금 경찰개혁위원회의 안으로는 차관급으로 동등한 것으로 두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경찰청장의 인사적인 예산적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애매한 부분도 있군요. 이게 예.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면 이제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긴 한데, 기본적인 컨셉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이 수사에 개입하지 마라. 수사에 너무 개입해 왔으니 분리하자.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장을 따로 두자라는 방안이 나왔고요. 거기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사만 하도록 하자. 이런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정말 완벽하게 구분이 되느냐? 상식적으로 그런 질문을 하겠네요. 그렇죠. 인사 문제가 있고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 징계, 행정적인 요소가 엇갈리고 승진이라든지 예. 조직 인력의 배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그러니까 전체적이고 그 추상적인 관여는 가능하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는 거죠. 경찰청장이. 직접 지시는 못하더라도 그렇죠. 영향력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그렇죠. 예. 예. 이걸 만든 이유는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결국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고 정치가 개입하지 못하고 혹은 정치로부터 네. 영향을 받은 경찰청장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분리를 한 거고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알겠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검찰로부터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서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경찰 내부가 이렇게 수사권이 독립되어도 뭐 부패하거나 다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드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검경 수사구조 개혁, 경찰 수사권 독립의 전제 조건으로 법조계와 법학계 등에서 제시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필수 요건이었으니까요. 이게 현재는 개혁 방안으로 제시가 된 건데 실제 이렇게 설치가 되고 진행이 됩니까? 그 문제는 이제 국회 차원의 문제로 이제 넘어오게 되죠. 국회 차원의 경찰개혁위원회 안을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을 했고요. 동의한다라고 했고, 그게 정부 법안 형태로 아예 만들어져서 넘어올지, 아니면 그런 안을 제시해서 우리 의원들 중에 누군가가 의원 입법으로 제시할지, 그 두 중에 하나의 절차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당에서 이것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와 다른 당들이 여기에 동의할 것인지, 그래서 국회 차원의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좀 복잡한 절차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이게 이제 입법화되고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네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지금 원안이 좀 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렇죠. 네, 좋은 방향으로 보완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나온 아이디어는 경찰청장과 차관급으로 같은 대우네요. 동급의 국가수사본부장을 분리해서 여기는 완전히 수사만 하는 조직으로 만들고 일반 행정과 다른 업무들은 다 경찰에 그대로 유지하고, 그죠? 그렇죠. 네. 경찰청 여기 이제 자치경찰제가 그 또 하나 계획되어 있으니까. 자치경찰제는 뭡니까? 지방에서 그 독자적인 경찰 조직을 운영하는 거죠. 지방에서 독자적인 경찰 조직을 운영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예를 들어 경상북도라면 지금 현재 경찰청의 경북지방경찰청 그 밑에 청송경찰서 이런 체제잖아요. 일원화된 지구대. 그런데 그게 이제 중앙 집권적이고 지역 실정에 맞지 않고 그리고 비대한 경찰 권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지방 분권화 시켜서 지역 실정에 맞는 경찰 제도를 운영하자. 이것이 이제 지방자치경찰제고요. 그것이 수사권 독립의 전제 조건이다. 경찰에 너무 비대하면 수사권까지 쥐면 문제가 되니까 파쇼가 되니까. 그래서 제주도에서 시험 실시를 해봤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각 지방 광역단위죠. 도와 광역시에 자체적인 경찰을 두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국가경찰청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 지방자치경찰 이 세 개의 경찰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하나밖에 없는데.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내부 사정을 잘 모르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요. 여기 이제 경찰이면 다 같은 경찰인 줄 알았는데 다른 경찰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권한이나 소속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세 가지의 경찰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 일반 경찰이야, 자치경찰이야, 국가수사본부 소속이야 이렇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국가수사본부가 사실은 범죄자한테는 가장 무서운 데고, 그죠? 가장 무섭죠. 범죄자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단은 국가수사본부에서 나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무서워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개념은 이해했고요. 이 사안은 일반 국민들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또 하기로 하죠. 진행되면서.
네네. 지금까지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김어준의 뉴스 공장. 자, 방금 목소리가 나왔죠? 저랑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었냐면, 이 하와이 음악 왜 나오냐고. 그래서, 저희 대표님이, 청취율 2자릿수 나오면 하와이 보내주기로 했는데 안 보내주고 아주 계속 항의 차원에서. 보내주세요. 저도 따라갈게요. 노래가 좀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없는 주간이 없지만, 이번 주도 큰 뉴스들이 국제부평한 게 나왔습니다.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계속해서 최근에 그저께부터 등장하고 있는 뉴스가 홍준표 대표. 네. 예, 특활비. 예, 네. 국회 운영위원장 할 때 특활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지난,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때 등장했던 이야기였는데 그게 잠잠하다가 다시 나왔어요. 예. 이 이제 국회의원을 해보신 분으로서 홍 대표의 해명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더 커지는, 한번 잘못했는데 솔직하게 시인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모면하려고 하는데 그게 들통나니까 더 큰 거짓말하고 그게 안 되니까 또 더 큰 거짓말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왜 거짓말이냐? 이게 사실은 이 특수활동비 자체가 문제인데 예. 이 특수활동비가 4천만 원 내지 한 5천만 원 사이로 여당에게는 나오고 야당도 제일 야당도 한 3천만 원 이상 나옵니다. 예. 매달 나오는데 이 돈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어떻게 나옵니까? 매달 지급되는 돈인데 예. 4천만 원, 5천만 원 계좌이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안 합니다. 현찰로 나옵니다. 현찰로. 예. 좋네요. 완전히 종이 돈으로 나옵니다. 그게 5만 원, 예를 들면 5만 원권으로 박스채 거의.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5만 원권도 없었어요. 홍준표 대표가 받았던 시절에는 네. 5만 원권 없던 만 원권 시절이었는데 엄청난 박스. 완전히 현찰로 매달 현찰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뭔가면은 건네주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쓰여진지 묻지 않고 그렇죠. 따지지 않는다는 그런 돈인 거죠. 네. 근데 그 돈을 주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 활동에 쓰는데 예. 그것도 문제죠, 사실은. 왜냐하면 개파 관리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걸 쓰는데 홍준표 대표는 그 중에 상당 부분을 갖다가 생활비로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금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공금 횡령에 속하는데 그러니까 생계형 횡령 범죄죠, 이거는. 예. 이게 이제 제가 그대로 워딩을 지난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때의 워딩을 전하면 이 질문을 이제 김진표 의원이 당시 운영위원장 할 때 판공비를 집에 갖다 줬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물으니까 그게 아니라 2008년 여당 원내대표 할 때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겸하죠. 그 때문에 매달 국회 대책비, 이 국회 대책비가 소위 이제 판공비 혹은 특수활동입니다. 로 나오는 4,500만 원씩을 전부 현금화해서 국회 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 네. 왜 이렇게 답을 했을까요? 이분이 지금 걸려있는 사건이 있죠. 네. 성완종. 예, 사건에서 그로 문제가 되니까 이분이 이제. 1억 받아가지고 이게 기탁금 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분이 전농동의 모 은행 지점에 금고. 네. 현금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네. 금고를 갖다가 이렇게 운용하면서 그게 현찰을 3억 정도를 넣고 있었다는 거고 그 3억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예. 이제 이런 특수활동비 남은 거 이런 거 생활비로 쓰라고 부인한테 줬는데 부인이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돈을 모았다. 네. 이걸 가지고 자기가 당대표 경선 네. 이럴 때도 썼다 이제 그렇게 진술을 했었죠. 네.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느냐를 설명하다가 근데 제 말은 뭐냐면
그거 국회 대책비, 그러니까 이 특활비 혹은 판공비 이거 남은 거를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 이렇게 왜 말했을까요?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예, 근데 진실의 일단을 갖다가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집에 주긴 줬나 봐요. 줬죠. 예. 그거 안 준 걸 왜냐면 상대방 김진태 의원이 이제 공격하면서 집에서 줬지 왜 줬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 현장에서 이제 즉석에 대답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답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예를 들면 이제 전력 증강을 위해서 미사일 구입하고 최신 어떤 그런 무기 구입하는데 책정된 예산이 있는데 그거 쓰다가 좀 일부 남겨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 집에서 이제 도둑 잡는데 안식권대 줬어 뭐 이런 얘기죠. 예. 국가 안보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돼서 이게 이제 점점점 커져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최신 해명을 그대로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를 제가 전해드리면 내가 늘 급여로 정치 비용을 대던 국회의원들과의 혹은 기자들과 식사 비용 등을 이렇게 이제 원내 활동비가 나와서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급여에서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그 돈을 집사람의 생활비로 되돌려줬다. 그러니까 원래 급여에서 떼가지고 식사비 등등으로 쓰다가 이제 운영위원장이 돼서 대책비가 나오니까 판공비가 나오니까 그걸로 식사 비용을 쓰면 당연히 자기 급여에서 때로 때렸던 돈들이 필요 없어지니까 그걸 집에 줬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최신 버전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니까 과거에 이제 그 범죄자들 많이 다뤄봤을 텐데 닮아가는 거죠. 그때 이제 습득한 이제 그런 이제 거짓말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급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당시에 이제 여당의 원내대표였으니까 의원이니까 의원 세비가 나올 것이고 그건 완전 개인이 다 쓰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당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판공비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사업선 된다는 거죠. 당 활동할 때는 그 돈을 쓰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 돈 가지고는 경조사에 뭐 화환 보내는 거 지역구 관리하는 비용 주로 그 개인을 위해서 거의 다 쓰고 있어요. 또 그렇게 용이하게 쓰라. 왜 현찰로 줬는가 하면은 현찰로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봤어요. 국회 사무처에다가. 이거 왜 현찰로 주나 이렇게 큰 거액을 하니까 돈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고 해서 그 굳어졌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렇게. 오래전부터 굳어진 거기 때문에 그럼 돈 받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달라고 했는가? 어차피 이걸 갖다가 이제 밝히기 힘든 용도에 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자국이 남는 은행에다 이체하면 또 이체한 돈을 또 이체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자국이 남잖아요. 남지 않는 방법으로 이제 현찰로 달라고 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쓰다가 보면은 남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당직자들이라거나 이런 사람들 주면 될 일을 또 그렇게 안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이 마지막 해명도 저는 약간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것이 평상시에 급여로 그렇게 식사비를 쓰다가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 이제 원내대표가 돼서 이 판공비가 나와서 더 이상 그 돈은 내 돈을 안 써도 되고 그 판공비 나온 거로 쓸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이 집에다가 급여에서 따로 떼뒀던 그 돈을 돌려줬다는 거잖아요, 집에. 근데 그거는 그러면 한 번 있었어야죠. 처음에 그렇죠. 판공비 한 번 나올 때. 그다음부터 판공비가 계속 나오는데 따로 떼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여하튼 결과적으로 보면 계속 그 집에다가 돈을 줬는데. 예, 주곤 했다고 했으니까. 예, 줬다는 걸 갖다가 시인하는 거고 그 돈이 이제 한 번 정도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자기 급여로 줬는데 나중에는 이제 급여로 쓰던 어떤 기자들 접대비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특수활동비로 하게 되면서 남는 돈을 집에다 줬다. 이런 식으로 둘러치고 있는 거죠. 좀 말이 꼬여가지고요. 예. 사실 이 문제를 이게 만약에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 이게 크게 문제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뿐만이 아니고 이분이 이제 변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야당 대표들에게도 줬다, 원내대표들에게도. 그건 뭐 기억에 착오를 그래서 이제 예. 그 원행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이제 발끈해가지고 이거 조사를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물러섰어요. 기억의 착오라고. 뭐 기억의 착오가 있을 수도 있죠. 존재 자체가 착오죠, 사실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분이 존재하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
존재자가 최고라기보다는 이제 당 대표로서는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제 정치적 주장을 하신 거죠. 인간으로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제가 그렇죠. 정치적으로 문제라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제가 어떻게 시인의 뜻인데 거기다 자, 개입을 하겠습니까? 이거 큰 문제로 될 수도 있다. 예. 평상시라면 큰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워낙 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묻혀 있는 거죠. 워낙 큰 문제가 많아서. 그리고 이제 어제 있었던 굉장히 큰 정치권의 주목을 받은 사안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의당 끝장 토론입니다. 네.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바른정당은 사실상 분당 수준으로 갈라질 것 같다라고 노르가즘에서 그 일이 있기 한참 전부터 말씀하셨는데 국민의당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날이 춥기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죠. 예. 게다가 민주당,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에서 오라고 한 건데, 지금은 민주당이 오라고 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국민의당에서 나간다고. 전혀 아니죠, 사실은. 나간다고 갈 데가 있겠느냐 하는 자신감도 안철수 대표에게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가. 못 나가겠거니. 사실 우리가 이제 이 국민의당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지난 대선 때문에 만들어진 당이죠, 사실은. 대선 때 이제 당내에서 경선 등의 여러 방법을 통해 가지고 대선 후보가 되기 어렵고 또 그런 상황을 감수하기 싫은 분과 그 세력들이 이제 뛰쳐나와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대선에 도전해서 만든 당이기 때문에 사실 5월 9일 지난번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로는 이 당의 어떤 존재할 어떤 원동력이 상실된 거예요. 다른 동력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다른 동력이 이제 다시 한번 대선에 내가 도전하겠다는 건데 이제 이 당은 이제 지난번 대선 때 안철수 대표가 그 대선 후보가 되는데 동의하는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모인 거였기 때문에 다음 대선은 그 합의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선 앞두고는 그 안철수 대표가 계속 대선 후보로 가는데 동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길게 보면 이 분열은 예정된 분열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필연적이었다. 일종의 이제 그러면 언제 어떻게 헤어지느냐의 문제만 남았는데 이게 거의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활성단층 지대에 이제 있는 거죠. 단층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는 판명이 됐는데 언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균열이 되고 쪼개지느냐만 남은 그런 상황이죠, 지금. 요약하면 국민의당 자체가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가 문재인 당시 후보를 제치고 되게 어렵다고 판단한 세력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정당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신 거고. 근데 이번 대선까지는 그랬는데 다음 대선도 그럼 안철수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아니냐라고 가지고 크게 난리를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다음 대선을 갖다가 자력으로만 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세력하고 손을 잡으면서 이제 시도를 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손 잡느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다 갈리는 거죠. 그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합의된 바가 없고 또 그 일치된 어떤 한 방향으로 합의되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시기의 문제다. 그런 거죠. 당장은 아니어도 시기의 문제다. 근데 안철수 대표가 어제 끝장 토론에서 했다는 말로 옮겨보자면 지방선거에서 2등을 통합을 하면 바른정당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사그라들 것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도 있을 거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일당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결국은 바른정당과 합치고 그런 다음에 지방선거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성과를 못 내면 그 당 안에서 이 당으로는 다음 대선이나 다음 총선이 어렵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들과 또 합쳐가지고 일당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합치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일부하고 합치는 이런 그림을 안철수 대표는 그리는 것 같아요. 예, 확실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더민주당 지지 세력이라거나 그다음에 그 이외의 어떤 정의당도 마찬가지고요. 그쪽으로는 없다. 그런 거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 그 반대 방향으로 어떤 여지가 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다음 대선 주자가 없고 앞으로 생겨날 가능성도 적다. 고 보는 것이고 결국에는 홍준표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먹거나 아니면 거의 식민지로 만들어 가지고 지지하게 만들거나 그 방향으로 가고 싶다는 거죠. 지난 대선에서
대선 한 3, 4주 전에 갑자기 지지율이 치고 올랐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이제 영남권에서 소위 이제 보수 표밭에서 안철수 대표의 지지가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꺾이긴 했는데 그 기억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역이 잠재적인 자신의 지지층이라고. 그렇죠. 뭐 시험을 보면 1등 할 때도 있고 2등 할 때도 있고 뭐 10등 할 때도 있고 뭐 그런데 1등 한 기억만 남는 거죠. 좋았던 기억만 가지고서 이제. 예. 힘들면 그렇게 됩니다. 힘들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구상이 뭐 저뿐만 아니라 당연히 국민의당 내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런 구상이 읽히다 보니까 예, 뭐 안철수 대표는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치의 목표를 갖다가 정말 제대로 된 새 정치를 하는 게 목표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목표가 아니라면은 이기는 목표. 예. 뭐 새 정치든 헌 정치든 하여튼 이기는 것이 이제 정치의 목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보수의 적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당내에 있는 다른 분들이 예.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느냐, 또 똑같은 정치 철학과 노선을 갖고 있느냐, 전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당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대로 관통하겠지만 다음 총선에는 이 당은 아마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안철수 대표의 구상이 성공한다면 바른정당과 합쳐지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나가고, 그죠? 나가거나 혹은 뭐 나간다기보다는 당이 둘로 쪼개지는 수준으로 분당이 돼서 국민의당이 아니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쪽에서 통합파가 합쳐서 새로운 당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도 보수다 내지는 뭐 개혁 보수다 이런 말을 하고 그런 다음에 지방선거 이후에 자유한국당에서 이 자유한국당으로 보장이 안 된다 미래가 생각하는 분들도 합쳐가지고 일당이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결국 나밖에 없지 않느냐 다음 대선 후보는 안철수 후보는 그런 나름의 스케줄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동의가 안 되는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 혹은 일부가 넘어서 절반 정도죠. 네, 절반 정도는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제2의 3당 합당 아니냐. 예, 그때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이렇게 합쳐진 3당 합당 아니겠는가. 거기에 국민의당이 쓰일 수는 없다. 거기에 밑밥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동의가 안 되는 분들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죠. 이 세력이 팽팽합니까? 현재 보시기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정치가 이번에 그 촛불 이후에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삼김 정치로 이제 영남, 호남 대립구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렇게 보수 진보 내지 어떤 개혁과 예. 수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편성되어서 한 30년을 왔는데. 예, 3당 합당 이후로 예, 됐죠. 새로운 어떤 정치 지형으로 가는 어떤 그 과도기에 지금 들어섰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저는 지금 필요한 건 뭔가면은 보수의 혁신 그리고 이제 진보나 개혁 진영 같은 경우에도 정말 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 전체 지형을 더 재편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의 생각은 구정치 질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거기서 이제 합종연행의 어떤 룰을 바꿔가지고 이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반 자체가 없어져야 될, 타파돼야 될 옛날 세력 관계 위에 서 있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별로 현실성과 미래지향성이 다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실성 낮다고 보시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제2의 3당 합당에 준하는 형식의 통합을 통해서 다음 대선의 후보로 우뚝 서는 그런 그림이 현실성이 낮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옛날 모델, 없어진 옛날 모델, 그러니까 YS 모델 이런 걸 지금 이제 지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가 안 돼, DJ 모델 쫓다가 안 되니까 YS 모델 쫓고 더 안 되면 무슨 뭐 전두환 모델로 갈 겁니까? 과거 지향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지진 대책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 전에 유해 최고위원이 포항 지진에 관해서 이제 이게 하늘, 예, 하늘이 경고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말은 이제
그 포항 지진을 향해서 한 말이라기보다는 다른 정치적 공방 속에서 그 포항 지진을 끄집어낸 건데요.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런 일까지 벌어졌냐, 뭐 이렇게 연결한 건데요. 예. 저는 뭐 정치적 견해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정당에 따르면 그런 뭐 공방을 하다 보면 거친 언사를 쓸 수는 있는데 이제 우리 국민 누가 보더라도 이제 불행한 사태. 지금 포항 시민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이라거나 걱정이라거나 불안은 대단히 좀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그런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불행을 가지고 어떤 다른 어떤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는 것은 그야말로 천벌을 받을 일이죠. 포항 시민, 아니, 저도 그 포항 시민들 그 뭐 선거 모으는데 저도 뭐 동참하기도 했는데요. 포항 지진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좀 격려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국민들 성금도 모으고 있는 그런 불행한 사태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복권을 갖다가 복권 당첨되면은 그 돈 그쪽에 쓰라는 말까지 하는 걸 보면은 정말 포항 시민들 알기를 뭘로 아느냐라는 저는 참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 요 얘기는 예상했던 바고요. 여기는 예상했던 바인데 몇 가지만 짚었는데 우리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지금 정의당 1분 30초인데 예. 정의당 어떻게 돼가는지 간만에 좀 알려주십시오. 예, 저는 지금 정의당에 대한 걱정이 참 많은데요. 지금이야말로 지금 좀 기회고 찬스인데. 예. 정의당이 한편으로 보면은 이 여론조사에서 다른 당보다 조금씩 앞서가지고 예. 3등으로 나올 때도 꽤 있어요. 근데 여기에 좀 자족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의당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 이후로 지지율이 너무 변동이 없다. 5% 수준을 뭔가 계속, 필요합니다. 예. 예, 5% 수준을 계속 이제 지금 유지는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당이 못해가지고 3등이 되는 거지 정의당이 잘해가지고 3등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처럼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열기가 높은 때 정의당이 좀 성적을 쭉쭉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다음 주에는 말이죠. 지금 이번 주 시간이 다 됐고 정의당을 어떻게 하면 쭉쭉 뽑을 수 있는가. 예, 정의당의 지지율 2자릿수에 진입해야 될 절호의 찬스다. 그 프로젝트를 다음 주에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될까요? 자,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하와이를 같이 가시는 걸로. 아, 예. 한 번도 못 가봤기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들으셨죠? 예, TBS 대표님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 작가, 행위예술가 김미루 씨 아십니까?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막내딸로 알려진 분이죠. 미국에서 활동하시는데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듣기로는 저희 방송에서 모신다고 했더니 비행기 표를 끊고 직접 오셨다고 나라서 맞아요? 네, 어젯밤에 도착했어요. 그래요? 몇 시간 안 됐어요, 언제. 전화로 해도 되는데. 전화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누가 그래요? 그럼 평상시에 혹시 뉴스공장을 잘 듣는다든가 저를 아셔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잘 모르는데. 잘 모르는데 왜 굳이? 아니, 제가 주위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다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밖에 모르는. 주위에 물어보니까 그거 꼭 나가야 된다고? 네, 네. 그래? 그리고 비행기 표를 끊으신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강력하게 추천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행기 표까지 직접 끊으신 겁니까? 그냥 꼭 나가야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듣는 프로그램이라서, 네. 그리고 굉장히 영향력이 높다고.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요. 네, 자. 저를 모르시는, 그리고 주변에서 그냥 가라고 해서 비행기 표까지 끊고 오신, 사진 작가이자 행위예술가. 제가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사실 김용옥 선생님의 딸임인지 모르고 돼지우레에서 찍은 사진, 그 유명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사진의 작가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 사진이 유명하죠? 네. 자기 사진 유명하대. 그 사진 설명 좀 해주세요. 공장식 농장 네. 있잖아요, 대규모. 네, 네, 네. 그런데 미국 아이오와주하고 미조리주 그런데 네.
찾아다니면서 몰래 이렇게 그런데 들어가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네, 그러니까 도살 당하기 직전에 돼지들이 잔뜩 모여있는 돼지우리에 들어가가지고. 네, 아주 대규모 공장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육하는 것도 좀 비판적이기도 하고, 제가 동물을 굉장히 좋아해서요. 근데 특히 돼지들이 이제 사람이랑 비슷하다고 제일 그래도 보기에도 좀 흡사하고. 강아지가 아니라 돼지가. 그냥 비주얼하기도 그렇고요. 더 강아지보다 더 똑똑하다고 그리고 인체랑 비슷하고. 그렇죠. 구조도. 그래서 돼지를 선택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사진을 찍기까지는 얼마나 걸렸어요? 몰래 들어갔고. 한 2달간 한 작업인데요. 2달간. 그 여행한 거는 사실 뭐 한 2주 정도. 준비를 2달간 하고. 그리고 근데 그런 그 장소를 알아내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허락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 절대로 못 들어오게. 어떻게 해놨어요. 들어갔어요, 결국은? 그냥 몰래. 몰래 사람들 안 볼 때. 네, 근데 그런 데는 이제 그 총도 가지고 있고 거기 농부들이 이제 그 또 무단 침입하면은 그냥 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는데 사실 돼지보다 사람이 더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게 누드로 찍은 사진이어서 더 유명해졌잖아요. 네. 그러면 누드 상태로 돼지우리에 같이 돼지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컨셉이 이제 사람이나 돼지나 뭐 별로 다를 게 없는 생명이라는 거라서. 왜 하필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뭐 돼지도 생명이고 인간과 가장 비슷하고 우리도 동물일 뿐이고 그런 메시지는 알겠는데 이런 작업들 자체를 시도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돼지우리도 들어가고 폐공장, 뭐 폐쇄된 지하철, 하수구, 정신병동 이런 데 들어가셨다면서요. 왜 그런 공간들을 주로 선택해가지고 들어와서 누드로 사진을 찍어요? 제 생각에 뭐 제가 워낙 공포증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뭐 결벽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둡고 그런 데 싫어하고 공포증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겁이 많았어요. 많았구나. 그래서, 예. 아까 도울 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어릴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소심하고 네. 조용했다고. 네. 우선은 자기 공포를 극복하려는 과정이었어요, 그게? 아니면 자기 공포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한 건가? 작가들은 어떤 의도로 그런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뭐 네. 예술가들이 작품을 설명하라고 그러면 설명 못 하죠. 네, 대부분 내 공포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 게 있었겠죠. 김유루 씨 맞아요? 네. 김유루 씨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위생적이지 않은 것들, 뭐 더러운 곳, 어두운 곳, 추운 곳, 뭐 지하 그런 데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런 장소들이 선택된 거예요? 그 도시 시리즈 할 때는 네. 그런 버려진 곳들이 이제 네. 그 어떤 도시의 무의식 세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 도시의 무의식 세계. 멋진 단어다. 본인의 무의식에 있는 공포하고 네. 그런 버려진 것들은 도시의 무의식이다. 그러면 왜 누드입니까? 누구나 이제 몸은 있잖아요. 사람이 몸은 있는 거고 이제 그 나체는 사람의 원초적인 모습 그런 거를 생각하고 그 보는 사람이 그 공간에 그 사진 속의 공간을 직접 이렇게 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구실도 있고 해서. 자,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 사진작가, 행위예술가고 2007년 뉴욕타임즈가 전설로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 작품들이 여러 군데 전시회를 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전시되어 있네요. 국립현대미술관과 리움에도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오. 그리고 뉴욕, 마이애미, 이스탄불, 베를린 등등 갤러리에서 전시회 하셨고 현대갤러리에서는 전권 전시도 하셨고 많이 하셨네. 이미 유명하시구나, 이 업계에서는. 그런 분입니다. 도올 김영호 선생님의 따님인 줄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딸로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자식들 많이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판에 박힌 답변인데. 그냥 아버지예요. 아버지 단점 뭡니까? 좀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래요? 단점이 없는 아버지예요? 아니, 뭐 찾으면 있겠죠. 좀 찾아봐 주세요. 끝나기 전에. 자, 미대를 졸업하고 나서 이 작업을 시작한 거죠. 누드로 폐공장이나 더러운 곳이나 도시의 묘식이라고 생각하는 곳들. 네. 그렇죠? 이 작업들로 굉장히 유명해지셨고, 예. 그래서 뉴욕타임즈도 소개되고 굉장히 유명해지셨는데, 최근에는 사막을 주제로 한 공장이 아니라 작업을 하셨어요? 이거 몇 년간 하신 거예요?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사막을 3년이나 한 거예요? 네. 세계 여러 사막을 돌아다녔어요. 3년 동안. 아프리카 사막뿐만 아니라 인도하고 몽고, 그 아하. 고비 사막, 그리고 이제 중동하고 아프리카. 사막이 있다고, 넓은 사막이 있다고 하는 곳은 다 가보셨구나. 뭐, 네, 특히 유목민들이 이제 낙타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유목민이 있는 그런 곳들. 거기는 왜 사막이 선정된 거예요? 제가 낙타를 처음 이제 2011년에 보고 너무 인상이 깊어서. 왜요? 처음에는 이제 생김새에 되게 꽂혀서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좀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 낙타가 진화된 과정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식동물을 이제 피해서 뭐 다 싸우거나 숨어 다니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피해서 다른 동물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제일 살기 힘든 곳을 가면서 그렇게 낙타가 그렇게 진화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평화의 상징으로 생각하면서. 아, 본인한테는 그게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네. 특이한 관점이네요. 사막이 아니라 낙타에 꽂혔구나, 처음에는. 네. 동물에 주로 꽂히는구나. 네. 동물에 꽂히는 이유는 동물이 사람도 동물이라고 생각해서 아니면 동물이 가깝게 느껴져요? 가깝게 느껴지는 게요. 이제 본능적으로 이렇게 통하니까 네, 언어를 뛰어넘어서 이제 본능적으로 통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미술의 기능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언어를 뛰어넘어서 본능적인 감각으로 통하니까 미술하고 통한다. 뭔가 중간중간에 김민우 씨가 돌아오긴 하네요. 옆집 사람에서. 그래서 낙타를 딱 선정했어요. 좋아. 낙타. 그랬더니 낙타들은 사막에 있으니까 그래 따라서 사막에 선정된 거군요. 낙타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막에 선정된. 낙타가 서식하는 곳이군요. 주제가 사막이 아니라. 이제 사막에서는 유목민들을 보면은 그 동물하고 사람 관계가 아직도 그 옛날처럼 이렇게 보존이 돼 있어요. 옛날처럼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의지하는 관계?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돼지 농장 그런 데 보면은 그게 동물을 먹는 그런 소비자는 완전히 이게 그 떨어져 있죠. 네. 네.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들에게는 돼지가 예전처럼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소비재처럼 변해버렸고 둘 사이의 유대관계가 전혀 없는데 그 사막의 낙타는 여전히 그렇게 1대1의 인간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 네. 주제가 정해지면 거기가 사진만 찍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가 사시나 봐요? 네. 혼자 이제 여행하면서 그 환경에 완전히 빠져서 이렇게 살고 와요. 이걸 하면 기뻐요? 살면서 걱정되고 무섭고 그런 게 다 없어져요. 그냥 그 순간순간. 다음은 어디예요? 낙타하고 사막 말고? 정글이요. 거기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아마존에 이제 가봤는데 지난해 가봤었거든요. 가서. 어릴 때 그렇게 겁이 많았는데 왜 이런 위험한 데만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공포심, 자기 본능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계속? 공포. 요번 프로젝트는 진짜 직접적으로 이제 공포증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서 애벌레 공포증에 시달렸는데. 그냥 벌레. 애벌레. 번데기 같은 거. 네, 특히 애벌레. 그 중에서 특히 애벌레. 네. 그래서 이제 식용 애벌레를 찾아서 정글 속으로 들어갔어요. 굳이 그걸 먹어보려고 다시. 네, 먹어봤어요. 안 토했어요? 아니요, 맛있던데요. 이런 작업들이 기본적으로 자기하고 만나는 거네요. 나는 왜 이걸 무서워할까? 네. 그런 거네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환경 식용으로 벌레를 쓰는 게 이제 고기 대신 네, 고단백이고 또 친환경에 한번 드셔보세요. 번데기 많이 먹었죠 어릴 때. 그런 거네요. 결국 자꾸 원래나 원시나 자기 감정 이런 거 만나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그 대상을 찾고 그런 거예요? 네. 그 다음도 있습니까 혹시? 다음 프로젝트요? 네. 아직 안 정했어요? 아직은. 네. 딱 그 프로젝트만 생각해요? 네. 그럼 이것도 몇 년 걸릴 수도 있겠네요. 나라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애벌레 특히. 먹는, 전 세계에 애벌레를 다 먹는데 3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그러면 그 다음 또 나오는 겁니까? 김미루의 애벌레, 이렇게? 책이 김미루의 어드벤처, 사막, 그 빈자리를 찾아서 이건데. 네. 그 다음 책 제목 나왔네요. 김미루의 어드벤처, 애벌레. 그 프로틴을 찾아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공포증 혹은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거 혹은 내 본능 속에 있던 걸 다 확인해 가는 거잖아. 네. 이러다가 나이가 한 40, 50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그게 저거 아니고 득도하는 거예요, 득도. 종교가 도달하려고 하는 거하고 비슷하네. 아버지하고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가 가신 길을 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저는 이제 체험으로 공부를 하면서. 아버지는 겨우 책을 했고. 아버지는 책을 했을 뿐 잘 몰라. 본인은 직접 체험을 한 거고. 아버지 단점은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아니, 생각 안 해봤어요? 왜 계속 물어보세요? 꼭 듣고 보려고. 아니, 한국에서는 감히 도올 선생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없거든요. 딸이니까 막 말할 수 있잖아요. 없어요? 아니, 별로 얘기할 게 없는데. 그래요? 네. 아버지한테 고마운 점 있어요? 많죠. 책임감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어떤 책임감이요?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지는 거죠. 뭐 어디 가서든지.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고 자기가 한 얘기는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네. 아니 뭐 여러 가지 반대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고집이 세서 부모님들이 이런 작업을 반대하시겠죠. 애벌레 먹으러 아마존에 들어가서 막 산다 그러고. 계속 반대 쭉 계속 하셨는데 별로 이렇게 뭐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았는데 이제 책이 나오니까 이번에 좋아하셨어요. 반대하셨다기보다는 걱정하셨겠지. 걱정, 예, 네. 걱정. 자,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이고요. 이런 작업을 하시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으신 분이고요. 이번에는 한국에서 책도 내셨고요. 사막에서의 작업을 묶어서 앞으로는 애벌레 작업을 하실 분이고요. 네, 본인에 대한 얘기는 다 사진이나 그림이나 작품으로 표현해 온 작가 김미루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